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 국민 항쟁을 시작한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지만 야당 대표의 단식에도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조차 대화 노력은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백운기 정치본색 토론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는 또 방송의 날 60주년을 맞는 날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었고 또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50만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픽스와 저 백운기는 50만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새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짓밟히는 이 시대에 진실을 전하고 또 상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 구독자 50만 달성 이벤트, 저희가 50만 구독자 언제 달성할지 알아맞추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당첨자가 꽤 있으십니다. 8월 중에 달성할까라고 기대하신 분들에 비하면 9월이라고 그래서 좀 그때는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취합해서요. 내일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날짜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9월 2일 날 될 거다, 9월 4일 날 될 거다 하던 분도 계시더군요. 아차상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무언가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비록 날짜는 맞추지 못했지만 이벤트에 응모하시면서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월 3일 맞추신 분께 베트남 여행 상품권 2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정답자 20분께 광화문 살롱의 고급 베이커리 선물 세트 드리고 또 날짜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분 10분을 골라서 함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또 100만, 1000만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스픽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참여해 주십시오.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도 많이 해 주십시오. 스픽스의 힘을 보태주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스픽스몰 만든 이후로 상품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두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스픽스몰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드린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삼 제품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구성이 하나 생겼더군요. 워낙 반응이 좋아서 1+1 행사하는데 하여튼지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번에는 1+1 구매하시면
자민경에서 같이 만든 탈모 방지 샴푸를 또 끼워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내일 그러면 당첨자 발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축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축하해야죠. 더더욱이나 이 정치본색 시작, 백운기 앵커님과 함께 저는 1회 방송부터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대단히 감개무량하고 50만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돌파 50만 축하하고요. 함께 축하하고 가자 100만으로 연내 100만 달성을 위해서 더 힘있게 진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기남 교수랑 함께 했던 세월이 말씀하시는 동안 싹 스쳐 지나갔는데 최수영 컨설턴트도 시작 또 중간에 했던 다른 프로그램의 마지막 또 50만 구독자 달성하는 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생의 부부였나? 나라는 뭐 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스픽스는 백운기 앵커님 구하셨습니다. 제 메시지 이론에서 스티커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귀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그게 이제 정 메시지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1, 2, 5천 년 사이에서 살아남은 걸 이거 속담 같은 거를 이제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는데 스틱스 메시지가 되니까. 그래서 라임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귀에 착 달라붙기 때문에 50만 갖고 조금 더 달라붙으면 정말 찰떡같이 달라붙으면 100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쓰리의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혜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정어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스픽스는 저에게 이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다가 사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을 엄청 비판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 그럴 때마다 이제 얼마 후에 출연진이 교체됐다는 소식이 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제 평론가라는 게 권력을 비판하는 게 본래 제 직업인데 위축되던 시기에 스픽스에 출연을 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고요. 내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시고 또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 올리면은 응원해 주시고 또 정어리 분들이 응원글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한때 언론이고 평론가로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훈 대변인 축하 메시지 들어볼까요? 그 1만이 되기도 전에 몇천 명이었을 때 제가 스픽스 그때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뭐 만 되고 10만 되고 30만 되더니 이제 어느새 50만이 됐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스픽스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스픽스와 함께 성장한 것 같아서 마치 내일처럼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길거리를 가거나 할 때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이 스픽스 봤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스픽스가 진짜 많이 성장했고 많이 대중화됐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50만인데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100만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효숙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와, 50만 돌파 축하. 병실에서 내 병이 다 나았어요. 50만 돌파해서요. 퇴원 준비할 겁니다. 흐흐흐 주셨는데 강효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퇴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기쁜데요. 퇴원 축하 기념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머 화장품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스픽스의 이메일로 주소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섬님 50만 되기까지 대통령 부부와 일가,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도 한몫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줬으니까 말이죠.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은주님, 스픽스 구독자 50만 달성을 온 마음 담아 축하드립니다. 단순한 숫자 50만이 아니기에 더욱 감개무량하고 뭉클합니다. 애청자들의 사랑, 열정, 땀이 담겨 있기에 더욱 소중한 50만입니다. 변화하고 혁신하는 스픽스의 모습을 세상에 당당히
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100만을 향한 대장정을 위해 전열 재정비하고 다시 뜁시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5일째가 됐습니다. 단식이란 참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이렇게 걱정했다는 얘기 들리지도 않고, 국민의힘의 대표는 관종이다. 관종 어떤 표현입니까? 관심종자, 아주 비난할 때 쓰는 얘기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하태경 의원은 감옥에 들어갈 생각하면 원래 밥맛이 없는 법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이렇게까지 폄하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8월 31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단식 외에는 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영 교수, 5일째 됐으면 혹시 단식 해보셨어요?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살 빼려고? 아닙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식 기도 같은 금식? 거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해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손이 덜덜 떨리고 하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첫날 이제 밤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어떤 분위기인가 보러 갔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제가 사실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은 뭐였냐면요,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뭐 적지층, 강성지층 분들이 너무 많이 와 계셨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게 너무 예의 바르게 앉아서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이걸 생중계하거나 본인의 채널에 옮기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일부 분들은 소리를 질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앉아서 제가 차마 방송에 옮길 수 없는 아주 저질스러운 표현을 쓰고, 심지어 그 여성들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그 자리에 나중에 왔던 임세은 부대변인은 폭행을 당할 뻔한 일도 그래요?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이제 보수 일부 유튜버들이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 나왔던 일부 중장년 어르신들이 같이 맞대응하면서 그만해 이런 분들은 있었지만, 오히려 젊은 여성분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자리를 그냥 지키면서 휴지 줍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이 한두 분을 가지고 너무 방송에서 왜곡돼서 보도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점에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요. 제가 왜 최근에 여성들이 정치 전쟁에 많이 나온다, 엄마 정치가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바꿔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정말 실제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층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내 생존의 문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다시 시작해서 좀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나서 어쨌든 이것이 현재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점이 될 수 있다.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단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회 본청 앞에 계단 그 옆에 보면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 바닥입니다. 그 바닥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금 앉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물병에 물을 담아서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일부 유튜버들이 와서 거기 뭐 있는지 보여달라고 난리쳐서 물을 부어서 보여주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시민들은 좀 과격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 정무수석실이라든가 여당 관계자들이 와서 정치를 어떻게 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제가 2002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많은 취재 현장을 다녀봤지만 여당이 이제 완전 협치를 내팽개쳤고 중요한 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오염수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심에 너무 귀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에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도 현장을 가보셨군요. 네. 근데 어떤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날에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끝나고 마치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잠깐 방문을 드렸었는데 뭐 극우 유튜버라는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극우 유튜버인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한번 쳐다보려고 갔더니 갑자기 둘러싸더니 얘 개딸 아니야 이러더니 저를 막 둘러싸더니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제가 그렇게 막 쪼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둘러싸더라고. 그냥 뭐 거의 막 때릴 듯이 달겨 들었는데 전 때리려면 맞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쪽 가시라고 해서 저를 이제 빼서 다른 쪽에다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매우 과격한 그런 상황을 봤었죠. 그런 분들은 왜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들한테 가셔서 응원하러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굳이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욕을 하는 게 무슨 만족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야말로 그런 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태적인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지난번에 무슨 단식할 때 피자를 옆에서 막 먹고 그랬던 네. 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베 뭐 그 세월호 부모님들 그 단식 투쟁하셨을 때 와가지고 뭐 피자 뭐 막 먹었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결국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단식 투쟁했었을 때 안기부에서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불고기 굽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타고 올라가면 이러한 그런 극우 세력들의 그런 뿌리가 결국은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앞에서 뭐 먹고 이러진 않았지만 욕하고 뭐 죽어라 뭐 오만 뭐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게 목숨 걸고 야당 대표가 하고 있는 저항의 표시인 단식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건 정말 천벌받습니다.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건 몰라도 세월호 유족들 단식할 때 옆에서 피자 먹고 불고기 구워 먹었다면 그건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아냥거리고 일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단식은 국회 본청 앞에서 하고 밤에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 밤새 극우 유튜버들이랑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오고 또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안에 있는 방호처의 뭐 직원들이나 경찰분들이 계속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잠깐 그 저녁에는 이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아마 현장 가시면 딱 느끼실 겁니다. 정말 계속 싸웁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여러 직원이나 많은 분들의 이제 피해가 있을 걸 우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일환 교수 뭐 그러다 보니까 보온병 안에 뭐 곰탕 사골 국물 들어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그 단식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할 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비아냥거리지 않고 정말 이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석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오늘의 정치를 정말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은 현 정부와 어찌 보면 가장 격렬히 싸우면서 또 당내 결집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저는 승부수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건 사직생에 가장 맞는 투쟁 전술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이 제1야당 대표가 소위 단식이라고 하는 소위 투쟁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에 대한 좀 그런 인식이 좀 우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끊긴다, 멈춰서 버렸다, 그런 또 정치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제1야당 대표의 어떤 건강을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끊긴 멈춰선 정치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뭔가 대화가 잘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거리 투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삭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단식은 이제 최후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식이라는 극한 방식을 택했잖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뭐 극한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극한 호우도 있고 이제 뭐 극한 투쟁, 그 극한 게 극한 방식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 정치 이론으로 지금 치킨 게임입니다.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돼서 누구 한쪽이 먼저 쓰러질 때까지 이건 계속 간다는 뜻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결하죠. 일단 퇴로는 없다죠. 퇴로는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 거취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당분간 우리 당내 사정은 없다. 오직 이제 퇴로 없는 전선이 된 거라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싸움이 끝나는 거는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실려가는 쪽에서 결국 출구 전략을 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저는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사골 국물 마신다? 그때 사골 국물 마시면 설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멀쩡한 사실을 두고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극한의 치킨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인간이 단식으로 버틸 수 있는 게 통상 2, 3주 정도인데, 그러면 저는 뭐 10일 이후에는 저는 정말 또 극한의 장면들, 앰뷸런스가 오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출구 전략을 모색할 텐데, 과연 저는 이런 상황에서의 협치와 공존이라는 게 무슨 다 이게 레토릭에 불과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의 정기국회라는 게 과연 총선 전에 더 극한으로 또 몰고 가는 대립구도로만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왜 이 시기를 택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노리는 걸까? 효과는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까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정말 단식을 바라보는 여당의 행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면 상대 당 대표는 예의상 찾아가죠.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죠. 대화합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파트너라고 하는 야당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관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심종자,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짓거리,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이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뭇한 미소로 지켜봅니다.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정계랑 교수, 아무리 단식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된다고 해도 여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가 이렇게 삭막해지고 아무리 적대적으로 이렇게 그 갈등이 심화된다고 하지만 불과 4년 전,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단식 투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저쪽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조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라든지 또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다 할 때마다 야당 대표들이 찾아가서 그 뜻을 충분히 알겠으니 우선 단식을 풀고 뭔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출발인 거죠. 물론 야당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치 이전의 인간적 어떤 그 도리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걸 통해서 어떤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줄 알아야 정치의 기본을 아는 것이지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단식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듯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아마 단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방재정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한 적이 있죠. 단식을 한번 해봤던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에 또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참 단식을 바라보는 태도가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저건 전영 교수, 정치를 넘어서 인간적으로도 저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괴물이 되지는 말자.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말씀해 주셨듯이 단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비폭력 투쟁입니다. 가장 극한에서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은 여야의 정쟁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다, 믿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잘 보시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민심에 맞게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조롱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관심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여당이 굉장히 관심이 고프실까 봐요. 이렇게 막말을 해서 안 좋은 쪽으로 관심을 끌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하나 현 정부에서 이른바 관땡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의 중에 명품 쇼핑을 하셔서 전 국민의 안 좋은 관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국가 사업을 한 번에 뒤집은 원희룡 장관도 있고, 틈만 나면 야당 의원하고 싸우면서 도대체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한동훈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찍소리도 못하고 단식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또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저급하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역대급 저질 정치라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저 발언을 듣고 문라이트 99 아이디 쓰시는 분, 어머 어떻게 저런 표현을, 정치인 맞아? 그런 글을 주셨고요. 초록평화님도요. 여당 대표 진짜 정치인 맞나? 인간도 아니다. 신하님 기억하겠습니다. 여당 대표. 그런 글을 주셨는데요. 대표가 저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런가 비아냥 나섭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옥에 곧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예. 밥맛이 별로 없어요. 밥맛 안 나요. 아, 감옥에 갈 생각을 뭐 감옥에 하니? 곧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밥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원래
저도 감옥 가봐서 아는데 이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네. 죄를 많이 지으면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불안도 많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왕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내적 번민을 좀 뭐 굶어가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있지 않나. 하태경 의원 발언, 최수영 컨설턴트, 김기현 대표 발언이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저는 강한 톤으로 좀 비난했습니다. 왜냐? 저는 정치 평론하는 거니까. 그럼 야당 대표가 167석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극한 방식으로 정치를 풀려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저는 비난할 수 있고, 또 당내 어떤 그런 뭐 균열이랄까? 어떤 그런 내분을 좀 잠재우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승부수 카드로 던졌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정당 인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잖아요. 갈등을 조정하고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규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열어놓는 게 정치의 영역인 건데, 저렇게 여지를 닫아버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단식이 진행되어도 누가 저기에 대한 손가락질과 조롱만 하지 해법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퇴행화되고 과거라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저는 여당 대표면 대표답게 그래도 뭔가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도로 한번 가는 게 맞지. 저렇게 규정을 해버린 다음에 정치는 상실되고 마는데, 저는 제3자 입장에서 혹은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고 양쪽 진영에서 평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으나 책임 있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의 기관에 오신 분들이 저렇게 말하자면 그 상대 당에 대한 예의 없이 규정을 해버린 다음에 저는 정치 한 발도 못 나간다. 이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의 이전에 좀 악랄해 보여요. 저런 태도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날보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날이 정치사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실종 선언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여당 대표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정치 현장을 쭉 지켜봤지만 저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일개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또는 반대쪽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여당 대표라는 자가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치를 아예 딱 파탄 내버린 그런 발언이고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근데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죄가 많으면 죄 지어서 감옥 갔던 모양이죠? 하태경 의원? 뭘로 갔어요, 감옥? 뭐 국가보안법위원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러면은 그럴 때 자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훈장 달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확신범인데다. 그런데 뭐 죄 지었다고 본인이, 자기는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벌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법부 판결을 재단해서 벌써 얘기하는 정말 경고망동한 언동이 있고, 우선 그 본성 자체가 저는 악랄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래님, 하태경도 공천이 고프다. 그렇게 글을 쓰셨고, 손경희님, 하태경 지역구에 윤돌이 40년 친구가 나온다고 하니, 아이고 제가 그냥 읽다 보니까 윤돌이라고 읽어버려요. 댓글을 원래 그대로 읽어주셔야죠. 그렇죠. 네. 윤돌이가 그 돌이죠? 그 돌입니다. 예. 공천 못 받을까봐 똥줄이 타서 딸랑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삼마호랑이님, 하태경이야말로 참 관종이군요. 그렇게라도 돋보이고 싶은가 보네요. 불쌍하다 못해 측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임세은 대변인 참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감옥에 갈 생각하면 원래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까? 저도 그 말을 좀 돌려드리고 싶네요. 감옥에 곧 가실 분들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용산 쪽에.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죄를 지어서 두렵고 괴로워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하고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저는 지금 이제 단체로 윤 바이러스 혹은 용산 바이러스가 다 침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유튜버들 좀 그만 끊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유튜버들이 한 말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부부께서 이른바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그 유튜브들 매일 24시간 틀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지금 여당에도 다 침투가 됐다. 그래서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라면요, 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 무한한 책임감이 있고 야당과 어떻게든 잘 협치해서, 심지어 제1당입니다. 이 야당과 어떻게든 잘 협치해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가진 생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적. 그러니까 야당도 적, 국민도 본인과 생각이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적. 그러니까 싸우자고 시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여당의 지금 당 대표란 분도 이 대통령의 이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이런 제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최후의 저항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 그러면서 공천받겠다고 하는 게 저는 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게 서로 경쟁하는 게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나라가 진짜 무너져 가는 것을 저는 하루하루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이요. 김기현이나 하태경이나 주목을 못 받으니 관심 받고 싶어서 발언 수위를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들이 관심 종자 아닙니까? 이런 걸 주셨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단식 외에 할 게 없어서 단식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반대편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약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행한 시점, 그리고 단식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5959님. 근데 왜 단식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 사건이 동시로 터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사건, 예를 들어 최상병 사건 하나를 가지고 깊게 조사하고 국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구난방임, 그러셨는데, 정일환 교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가 걸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부가 엉망이다, 이걸 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쪽에서 뭐 꿈쩍도 않는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단식투쟁으로 내 결의를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주로 단식을 할 때는 딱 하나를 걸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 받아라, 대통령 직선제 해라. 근데 뭐 민주화 투쟁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딱 하나를 건다든지, 뭐 지방자치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또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뭐 당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소수 정당으로서 단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극단적인 극한의 방법을 선택할 때 뭔가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그때 구체적인 거를 걸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포괄적인 것을 갖고 단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팩트가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시점과 메시지인데, 결국은 본인의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 5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마땅한 시기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메시지인데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화 시절,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양심수 석방, 이를테면 뭐 하나 뭐죠 또 지방자치제 부활, 뭐 드루킹 특검, 관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좀 구체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뭐 민생 파탄, 국정운영 전환, 뭐 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러면 단식을 관철시켜내고 또 목표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불분명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그 원내에서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 했어요. 도대체 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지가 잘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분명하게 단식투쟁의 목표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비장한 어떤 이 소위 장렬하게 이 싸움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기는 느껴지지만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좀 불분명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좀 다소 단식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럴수록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몫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사법 리스크를 뭐 모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지층 결집에 그냥 머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 단식투쟁 과정에서 좀 전달되어야 단식투쟁의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한테는 족쇄 같은 것이기도 하죠. 뭘 해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재단해버리고 몰고 가니까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임계점에 다다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그게 확 공감이 가겠지만 약간 좀 느닷없다라고 할까요? 좀 급작스럽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만큼 효과는 좀 낮지 않을까. 전현 교수, 저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우리 단식하겠다라고 했다면 국민들이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 단식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민주당 의원 모두가 단식한다든지 어떤 그런 결사의 각오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첫날 의원들이 이제 거의 밤새워서 의논을 하고 그런 모습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역으로 좀 흩어져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차원에서 챙겨야 될 민생 문제도 있고 현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야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야당이 실력이 있다. 제1야당의 가장 큰 과제인 윤석열 정부 견제를 야당이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모여서 국민들 앞에 결기를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잘 봤더니 20대에서 굉장히 민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한데 내년 총선이라던가 앞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민주당의 또 하나의 축이 한때 정말 민주당을 사랑했다가 몇 번의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에 이 등을 돌리고 있는 또 젊은 층을 잡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전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된다면 국민들이 많이 돌았었던 마음을 민주당이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세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시점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께서 저는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 여론이 폭발했고요. 특히나 그 박정훈 대령 이 건도 있었고요. 또 홍범도 장군 건도 있었고
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국민들이 거의 폭발 직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말에 가는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 여론이 폭발했던 이 시점에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께서는 뭐 하나의 구심점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이러한 시점에 구심점이 딱 필요했었는데 그때 딱 마침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뭐 꼭 단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결기를 좀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한 명이 지금 목숨을 건 저항이 시작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나의 모습을 뭉쳐서 이 윤석열 정부의 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 국민께서도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이런 뭔가 마음의 해소도 얻고 또 이런 민주당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지금은 단식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단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더 필요할 거라 생각 들어요. 그거 더 어려울걸요. 그렇다 생각 들어요. 사랑 DN 이별님, 백운기 앵커님, 임세은 대변인님도 오늘부터 단식 들어갑니다. 제발 말려주세요. 네, 그러셨는데 단식 들어가요? 저도 그냥 이 대표께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거에 저도 한 마음을 하나 보태고 싶은 마음에 저도 오늘부터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 시작했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죠. 어제부터. 네. 단식하는 동안에 단식이라고 하는 걸 또 하셨다니까 제가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단식도 힘든데 이렇게 활동하시면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물과 뭐 효소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견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건강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최수영 네. 컨설턴트 이재명 대표 단식을 비난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뭐 제가 평론할 때 그렇게 예, 했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극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말하자면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좀 말씀하셨는데 요구를 하고 요구의 지점들이 관철될 때까지는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해서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두 번째는 뭐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 이거는 양자가 합의해야 가져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세 번째 개각된 인적 쇄신해라. 대통령 고유의 인적 말하자면은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걸 가지고 왜 꺼내 들었을까? 근데 왜 모호한 것을 하는데 이렇게 극한의 방식을 택했을까? 그러다 보면 지금 조만간 뭐 백현동이라든가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이 들어오면 9월 말쯤에 아마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예측하니까 이 타이밍을 노린 것 아니냐.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비명계 균열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것 또한 좀 단일 대우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 측면에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단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 마지막 정말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대표로서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적절치 않다. 선택과 집중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명징하고도 좀 뚜렷한 걸 가지고 걸고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그 요구사항을 걸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선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방식도 보면은 아까 저는 그거예요. 집회도 갔다 뭐도 갔다. 사실 이렇게 아날로그적 방식에서는 정말 딱 뚜렷하게 국민들 눈에 각인되고 인식에도 들어오는 걸 해야 그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했던 거죠. 예.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의 대표부터 나서서 조롱하고 있는데 단식이 전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은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려서 33%가 됐고 부정평가는 60%가 넘어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해양과 수산물 오염될까 봐 걱정된다.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방류 위험성은 과장되지 않았다.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는 만성이 돼서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34%인데요. 민주당이 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2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물론 정당 지지율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갤럽은 민주당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조사가 됐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리얼미터는 2주하고 4주 차에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니까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좀 빠진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는데 전희영 교수, 민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잘 안 나와요.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는 6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반적인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과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른바 중간층, 무당층을 어떻게 조금 더 끌어안아야 되는지가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9월, 10월, 뭐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런 말인데 사실 가을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정기국회 때 뭐 국정감사라든가 상임위를 통해서 야당이 정말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예결위에서 국방부 장관 도망쳤다 논란이 이런 부분들 이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상임위를 통해서 국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견제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처분과 관련해서 SNS에서 내가 홍범도다, 나도 쫓아내라 이런 릴레이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고 심지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이건 너무하다고 많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잘 이어가서 어떻게 국민의 잘 이 뜻을 이어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 저는 국정감사를 너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문제를 정말 실력으로, 팩트로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국정감사 스타의원들이 야당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잘 지적했다. 그래서 9월, 10월이 한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또 다른 투쟁은 원내에서의 실력 투쟁, 이 두 가지를 잘 했을 때 이른바 중도층과 무당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사 교정에서 치우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육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잠깐 짚어보죠. 결국은 논란 끝에 홍범도 장군 동상만 육사 교정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홍범도 함이라고 우리 군의 주력 잠수함도 있죠. 이것도 명칭을 바꿀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 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주적과 전례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따지는 게 전례인데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이름이 어떤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최수영 컨설턴트가 보수 패널이니까 먼저 홍범도 장군 동상 옮기는 것도 잠수함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동상을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군의 엘리트 장교들 양성하는 육사 입구에 오는 그 충무관 입구에 오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매일 경례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점은 저는 충분히 또 납득이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 그다음에 주적을 상대하는 군의 엘리트 장교들 양성하는 곳이라면은 장소의 재배치는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함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저거는 사실 제가 근무했던 박근혜 정부 때 저게 이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엘리트 장교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 곳에서 경례를 하는 부분을 좀 장소에 재배치하는 거는 제가 납득이 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그때 마지막 일본 제국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 나치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당시 러시아죠.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전선들 연합군 전선을 형성해서 싸웠던 그 무렵에 사실 있었던 일인데 이걸 가지고 군함 문제, 그러니까 잠수함까지 저는 이 이름을 개명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좀 디테일하게 나갔다고 좀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잠수함 기은이 얘기한 것처럼 잠수함을 이름을 바꾼 사례는 뭐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라가 패망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무 이 문제까지 나가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홍범도 장군 사례를 국가의 정체성 측면보다도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흉상의 재배치 정도 선으로 저는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인환 교수, 홍범도함 이름까지 바꾸고 그럴 정도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저는 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좀 저열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념을 갖다 끌어대가지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는요, 저는 권력이 소위 이른바 역사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이를테면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앞서 뭐 최수영 우리 컨설턴트도 얘기했습니다. 육군의 정예장교를 육성하는 이른바 육사라고 하는 그 교육의 장에서 이런 역사투쟁도 아닌 역사 논쟁도 아닌 비열한 정치투쟁을 벌이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요. 지금 총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 내의 정상적인 논의라든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흉상 철거 문제만 하더라도 총리 얘기 다르고 국방부 얘기 다르고 해군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기동민 의원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요, 이 잠수함이나 군함의 명칭을 바꾼 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역사적 사례입니다. 하나, 국가가 망하거나, 두 번째, 독재 정권의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윤석열 정권은 어찌 보면 전자는 우리 국가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자. 그리고 그 이념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역사를 지금 끌어들여서 이것이 무슨 역사 논쟁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정치투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논의도 없었고 밀실에서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정당 지지율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꽃 문라이트 구구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문라이트 구구님 믿고 소개를 해드리면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 44.9, 국힘 29.9 ARS 전화 면접 조사는 이렇게 나왔고 ARS로는 민주 55.1,
국민의힘 34.7%가 나왔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갤럽 그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느냐, 다른 여론조사도 다 좀 보고 평가를 해주라, 이렇게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당 지지율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갤럽이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여론조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뭐 또 갤럽을 무시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혜영 교수,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달라서 저도 사실 여론조사 이렇게 할 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요즘은 ARS에서 뭐 1번, 2번 기계음 나오면서 그냥 누르는 방식이 있고요. ARS 방식이 아니라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요한 것은 추이입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이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쭉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이냐 아니냐, 아니면 60% 부정평가대에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급락이 있다면 어느 층에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어느 층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목한 부분은 20대에서 상당 부분 지지율이 흔들린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아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돌봄 문제에 민감하다, 이런적인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을 보는 것보다 응답률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이 여론조사가 신뢰할 만한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더니 비판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지 상관없지만 저는 항상 기본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시점, 그 효과 어떨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까를 떠나서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서 저 따위로 대응하는 여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그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 여론조사를 소개하는 너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임수연 대변인, 여론조사 어떤 거를 주로 보세요? 전 전반적으로 그냥 다 살펴보는데요.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뭐 ARS 방식이나 뭐 직접 전화 방식이나 등등이 있는데, 응답률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요새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짜증나가지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것도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여론조사도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 길거리 미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는요, 윤석열 대통령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욕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하고요. 제 주변에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지만 좋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70대 이상의 분들은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역동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에서는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65% 정도 콘크리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의 탄력이나 뭐 이런 신뢰성은 거의 다 잃었다고 저는 봐요. 국민께서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게 65% 이상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걸 돌파를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의 뭐 20, 30%만 믿고 그것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께서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임세현 대변인 얘기에 그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입맛에 맞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저는 아무리 지지층이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당의 중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취임 1년 동안의 어떤 그 성과, 평가,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냉정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엄청난 어떤 폭정과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그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 없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에서 당내에서는 진짜 밤잠을 안 자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이게 당의 결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국민의 어떤 여론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여론조사의 꽃을 안 보고 왜 갤럽만 믿냐. 이런 식의 비판이면 당의 발전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결집의 한적은 있나요? 근데 맨날 안에서는 내부 투쟁했지. 갤럽 여론조사를 갤럽을 극우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거에 민주당도 갤럽 여론조사만 신뢰한다 그랬어요. 그 군사정부 시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런 짓이 가능했겠지만 지금 그럴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양하게 소개해달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님이 여론조사가 신뢰를 잃었다는 건 결과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선거 결과와 대조해보면 거의 틀렸습니다. 그래요. 임동추님이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합시다. 그러면 또 정확할 것 같기도 하고. 여론조사 전화 받아본 적은 없지만 투표는 빠짐없이 하는 1인입니다. 박 실장님. 아까 어떤 분도요. 여론조사 믿지 말고 투표로 보여줍시다 그러는데 미디어 토마토 RN 서치꽃 AR에서는 대체적으로 50% 육박이에요. 진 RJINY님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예민하신데 제가 감안해서 두루두루 여론조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단식회를 주제로 다루면서 과연 이제 인간의 그 최후의 수단, 투쟁 방식을 가지고 그 정말 인간의 존엄까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게 과연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인데 참 그렇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못 해버리면은 저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곳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또 하나의 뉴스가 그거더라고요. 오늘 여러 군데서 다뤘던데 서희초 교사 죽음 때문에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한 그 교사들의 시위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일체 정치의 불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여야도 참여 안 하고 정치색을 안 띄었더니 오히려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끝나더라. 저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 현실이 참 저도 좀 씁쓸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좁게는 잘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만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지점은 어느 진영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가 제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비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못 싸우면 그것도 비판합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것은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시지만 그런 비판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누구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 왔고 갖고 가야 할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찌됐든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입니다. 속된 말로 당해봐야 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으면 그 잘못 뽑은 거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다른 쪽에만 자꾸 책임을 넘깁니까? 정말 나라가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임세현 대변인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죠. 예. 네,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뒤에 있다 하는 것을 또 많이 전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어질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는 박정훈 대령 영장이 기각됐지요. 참 이 기각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기각해야죠. 만약에 그걸 기각하지 않으면 정의가 어디에 가서 숨을 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동시에 교체를 했는데 한미동맹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 궁금하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대게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너무 보내셨길래? 행복하게 보냈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아니 금요일 날 박정훈 대령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희망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번에 그 박정훈 대령 사태를 보면서 국방부, 청와대, 용산이 한패가 돼가지고 힘없는 대령 찍어 누르는데 저는 아주 절망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니까 해군 군 검사들도 박정훈 대령 편이더라고. 그리고 해병대 전체가 저는 박정훈을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박정훈 대령 편이라기보다는 진실과 정의의 편이겠죠. 예, 뭐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판사까지. 예.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뭐 길게 심리도 안 했어요. 구속영장 48페이지인데 그거 읽는 것만도 몇 시간 걸릴 건데 뭐 오후 1시에 들어가서 6시 45분에 딱 기각돼가지고 나왔다. 그 영장도 군사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군 검찰단이 청구하고 예. 군사법원이 심리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 게 난 도대체 국방부 장관이 군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이 군을 모르는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이구나. 이제 법무관리관 통해 가지고 군사법원에 아주 그냥 당연히 그냥 지시 이행할 걸로 보고 검찰단한테 세게 조지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거 뭐 장관이 이거 뭐 밥 먹다가 체할 노릇이야 지금. 내 부하들이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야. 이 사법 질서를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에서는요, 사실 군 판사의 자율 재량권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군에서 그 사법기관 중에 힘이 제일 센 데가 어디냐? 방첩사예요. 예. 그 방첩사에 군 검찰이 끌려다녀요. 그 군 검찰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 근무 연수가 좀 되고. 방첩사가 기무사하고 좀 다릅니까? 그게 이름이 바뀐 게 방첩사입니다. 기무사에서 방첩사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지가 언젠데. 그래요? 이 정부 출범하면서 그것부터 했는데 그래가지고 과거 기무사 때 그 개헌 문건 작성한 자들 다 그 면책시켜주면서 이름도 슬쩍 바꿨는데 기무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가 그렇죠. 예. 그 안보지원사가 방첩사로 이번 정부에서 또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방첩사예요? 이런 걸로 내가 중요한 얘기 하는데 왜 그리로 셉니까? 제가 방첩사로 바뀐 걸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게 믿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인원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이 방첩사가 제일 세요. 예. 장교들 인사 조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인사에 개입하고 인허가를 하고 사찰을 하고 아주 골 때리게 이게 힘이 센 기관이에요. 한 인원이 5,000명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군 검찰이 센데 여기에서 군사 경찰이 한 6,000명 되고 정군의 관련 조직까지 하면 인원은 군사 경찰이 제일 많습니다. 10,000명. 그런데 이게 군 검찰에 비해서 하급 기관처럼 돼 있다고. 마지막으로 제일 약한 게 군 판사예요. 주로 소령들이 판사하거든요. 법무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수기가 돼가지고 도대체 군 판사들 이래 보면은 뭔 자율성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시에 아예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개혁안까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군이 반대해가지고 살려놨더니 이제 2심 고등법원은 폐지됐고 1심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통군사법원만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 보통군사법원, 이게 중앙지역군사법원이더라고요. 그럼 보통군사법원에 그 담당 판사가 장관 대통령 아랑곳하지 않고 기각, 딱 박정훈 대령을 풀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군의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 군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 정권의 어떤 주구가 돼서 사법 피해자나 만들고 이런 기관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이 결정을 보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박정훈을 지키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그 박정훈 부하였던 그 해병대 수사단의 일부 인사들이 그 광역수사대장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검찰 조사에서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이첩을 지시 안 하고 번복하면 제가 갔을 겁니다. 경북경찰청으로. 예. 와, 이런 진술을 했다네? 난 요즘 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홍범도 장군이 가르쳐준. 이게 어쩐지 3년 전에 홍범도 장군이 기환할 때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고 그러더만. 예. 그리고 육사에서 제막식을 하더니 보라고. 이게 과거에 그 국방경비대 군사영어학교를 뿌리라고 하는 육군사관학교가 어떻게 영어학원을 학교에 뿌리라 그럽니까? 그래. 광복군 독립군은 다 부정하고. 그러다가 2021년에 딱 이게 박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홍범도 장군이 기환하고 육사교정에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홍범도 장군과 이회영 선생 5분의 이 흉상이 쓰는 순간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 군대가 바뀌었다. 그 힘이 박정원을 지키는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가 이제 군사법원도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어떤 군의 법무관들이 일단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만 동시에 이것은 이제 그 윤승주 일병 2014년 사망, 이해람 중사 2021년 사망, 이 장병들의 피해 대가, 그 희생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국민들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사법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결과 이제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것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만들었던 그 제도의 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죽은 이해람이 살아있는 박정원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그 이해람과 윤승주는 죽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초동 수사 때 그 온갖 조작, 은폐의 희생자들 아닙니까? 그리고서 이해람 중사 같은 경우는 초동 수사 때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죽음까지 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그런 정말 그 군인이에요. 그랬는데 그 막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로 바꾸고 저기 2차 가해가 있고 이러니까 사방이 막힌 데서 더 이상 하소연할 데가 없는 데서 거기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그냥 방기한 것이 아니라 민관군이 모여가지고 합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제도 개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 사법질서다. 그때 박정원 대령이 우리 위원회도 출석을 했었어요. 제가 그 각군과 간담회 할 때 그 모든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람 중사의 죽음으로 장병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서서 만든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새로운 사법질서가 군 안팎에서 이것이 이미 내재화됐고, 그것이 이제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고 사단장 처벌하면 사단은 누가 지휘할 거냐. 이따위 말에 대해서 군이 절대 그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에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법원이 인정했다. 아니 올여름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폭염이 오는데 이렇게 청량감 있는 소식을 제가 내가 이런 거는 진짜 맨정신에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을 잘 보내셨다. 행복했습니다. 군 판사도 소속은 군이지만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뭐 헌법과 법률,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항상 이거는 입에 주술처럼 외는 대목인데.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그런 경우를 별로 못 보아서 다 초동 수사에만 이런 글을 주셨어요. 마루아님, 영장 내용이 기사화됐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고, 이은주님이요. 키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압박도 버텨낸 덕을 본 것 같습니다. 군 법원의 영장 기각은 1%의 기적처럼 보입니다. 진실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다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 뉴스들 다 보시네. 그럼요. 근데 그냥 나올 수 있는 지적이 군 법원의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채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막아낸 결정적 기여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군 검찰이 3번 압박했습니다. 이것도 참 언론에 안 나온 얘기인데 내가 다 취재한 건데. 좀 가르쳐 주세요. 군 그러려고 검찰이 오셨으니까. 8월 4일인가? 이때 저 박정원 대령을 항명 수계로 입건했지 않습니까? 입건할 때 이걸 일단 입건을 한 거고, 해병대 사령관을 쫓아갔다고. 제가 알기로는 3번 쫓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 진술을 받겠다고. 거기서 분명히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고 내가 지시했다라는 말을 해병대 사령관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도 시키고 이 항명죄도 다 성립이 되고, 또 그 말을 기대하고 항명자 입건을 한 건데 해병대 사령관이 버티네. 그러더니 저 지난주에 국방위원회 나와가지고는 거꾸로 해병대 사령관이 너 임종득 대통령실 안보 2차장으로부터 전화 받았다. 사건 계획서도 내라 그러고,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겠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화 왔다. 이거를 갖다가 폭로해 버렸어요. 옆에 앉은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얼굴이 뻣뻣하게 굳어지더니 하얘졌겠네.
하얘지니까 그냥 의원들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저 해병대 사령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러네. 몰랐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저 해병대하고 직접 저기 외압이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압력이 오고 이런 걸 또 모른다고 쌩깐단 말이요. 그리고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완전히 그냥 뭐 방송이니까 욕은 못 하겠고 XX가 돼서 완전히 개털 국방부 장관, 저 영혼도 없고 얼도 빠져 있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결제할 땐 또 시원하게 하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저게. 나중에 결제도 시원하게 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아니 시원하게 그게요. 아, 나 참 진짜 이거 자꾸 거짓말들 하는데 내가 미쳐 진짜. 결제를 한 정도가 아니고 예. 저기 옆에 전화규 국방부 대변인이 앉았는데 야 사단장 저기 이거 수사 어떻게 생각해? 사단장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보기엔 아주 공정한 수사로 비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네. 정책실장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알았어 사인 쫙 해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저기 해병대 사령관 잠깐 남으래. 그래가지고 15분을 얘기를 더 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요건 국회에서도 바른 말을 안 하시는데 후임자 얘기를 한 거예요. 1사단장이 그렇죠, 혐의 이제 사단장, 대상자로 경찰에 이첩이 되면 직무정지. 정상적인 사단 지휘가 안 된다. 직무 대리를 임명해야 예. 된다. 누가 좋겠냐. 예. 그래가지고 후임자까지 선발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다. 사후 대책까지 다 짜놓고. 확신 그래놓고 나중에 없었으면 국회에 나와서는 뭐 확신이 없이 찜찜하게 결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그런 정신머리로 국방장관을 하실 바에는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용퇴하시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런 얼빠진 지휘관은 없다. 우리 군대에. 아니 자기가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 뭘 좀 얘기를 해야 대통령도 실드를 치는데 지는 또 빠져나가려고? 확신 없이 했습니다. 저 알고 보면 이런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용사는 더 화가 나지. 저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다 지살궁리하고. 근데 말 똑바로 하는 건 해병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용산에서 특히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 말 한마디, 입장 한마디 못해요.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 확실해야 돼요. 소신이 있어야 되고. 12.12 사태 때도 노지원 국방부 장관 어디 가서 숨어 있어가지고 아무 대응을 못했잖아요. 거기 계단에서 잡힌 예. 거 아니요. 그 신문 보고 잡혀가지고 나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최규하 대통령이 그렇게 타고 찾아왔는데 그래 지하실로 숨어들어 그래. 그런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바꿨다고 그러는데 왜 바꾼 것 같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뭐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아이고 이걸 그것 때문에 바꿨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선 말이죠. 임종덕 2차장은 작년 6월에 집에서 아주 편히 쉬고 계시다가 갑자기 용산 전화 받고 졸지에 부임한 사람이에요. 그 전임자 신인호 2차장이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잘렸어요. 3개월도 안 됐지 사실은. 왜 그랬냐? 그 사건 의혹인데 언론이 취재하다 말았지. 중대한 비리와 과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쉬쉬하고 건강상 이유라 그랬다고. 그러다 졸지에 불려나왔다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직무를 시작했는데 국방부가 2차장 담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최수근 상병과 관련해서는 7월 20날부터 안보실이 해병대에 직접 전화해서 수사계획서를 내놔라 그랬다. 사건을 다 들여다보겠다 그랬다. 그다음에 이첩할 당시에는 수사 서류를 보내라 그랬다. 전부 2차장과 관련해서 벌어진 일인데 요것도 언론에 뭐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걸 제가 미리 예고편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2차장이 몇 번 대책회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권에 대해서 이첩 전까지도. 그런데 이거 하나를 못 막아냈잖아요. 이첩되는 거를. 당연히 무능력하다고 찍힐 법하죠. 더군다나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계속 논란에 휩싸이느니 딴 데로 보내버리는 건데 그게 또 국방부 차관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국방부 차관으로 옵니까 그래? 이건 뭐 사람 놀리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 밑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있어요. 여자가 이제 그 수석비서관 회의 때 그
윤 대통령한테 해병대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고 거기서 대통령이 화가 버럭 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진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군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그랬어요. 예. 자, 그때 고 국방비서관인데 원래 군인이 청와대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 특히 국방비서관으로 오면은 최소 2년 근무하는 겁니다. 하나의 보직에서 더군다나 이런 중요직위에서 이제 1년 남짓 근무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국방비서관도 자른다. 그걸 군으로 원복시켜버린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비정상 인사죠. 당연히 지금 뭐 보직 진급 인사 시즌이 아닌데 현역 군인을 그렇게 내보낸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책임을 묻거나 꼬리 자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에 가서 대기 중에 입건이 돼야지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 신분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불똥이 그러면 어디로 튀겠습니까? 이제 입단속 시켜가지고 저 멀리 구석지에 처박아 놔야 저기 되는 이거 벌써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저 벌써 12번 고발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꼬리 자른다고 그래서 뭐 그 문제가 덮어집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맨날 국회 운영에 불려나갈 거고 맨날 법사위에 불려나갈 거고 그러기 이번전에 치워놔야지. 이걸 치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2차장도 치워놔야지. 그럼 안 그러면 또 저 국회 운영위원다 그러고 법사위 국방위원다 그러면 어떡할게요?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됩니까? 아 그러면 또 증인 신청을 하면 여야 간사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자, 옆으로 빼자. 얘들이 있으니까 자꾸 냄새 난다. 이거 아니요. 제가 설명이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아 명쾌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 이상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혼자 칭찬하면은 좀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분들의 칭찬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요? 역시 멋있는 김종대 의원님 뭐 이런 글 많이 올라옵니다. 아 예.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오늘따라 더 멋있기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자세로 그 대통령실의 안보 참모들이 근무하면 저렇게 욕 안 처먹어요? 아, 그 말씀이라고 그러십니까? 예, 당연하죠. 저도 그거 근무해봤잖아요. 예.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한 군사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임기훈 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국방보좌관이란 직위는 없습니다. 군사보좌관. 예. 군사보좌관이란 건 국방부에 있는 직이고 대통령실에 있는 뭐 군사보좌관, 국방보좌관 이런 직위는 없고 국방비서관을 착각한 거예요. 그걸 해병대 사령관이 착각해서 박정훈 대령한테 대통령실 국방보좌관이 보고하던 중에 VIP가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직함이 약간 틀리게 표기가 된 거죠. 이런 것까지 제가 정정 다 해드려요. 본인들 당사자가 실수한 것도 제가 정정해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바꾼다고 해서 그게 과연 뭐 덮어지고 국회에 출석 안 한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겠냐 싶은데. 아니 저기 뭐 양평고속도로 구부러진 고속도로도 다 그렇게 뭉개고 있고 그것뿐입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도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어떻게 육사 결정입니까? 뉴라이트 결정이지. 대통령실에 이런 거 다 깔아뭉개고 있고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이거 저기 국민들이 알은 이미 진상규명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용산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군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 물 먹이는 거 군사법원하고 검찰하고 아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해병대는 버티고 있고. 자 이제 그러면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앞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단은 수사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군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속영장 심사 시에 앞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군 검찰의 진술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구속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이 수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기능이 슬슬 이상이 발생합니다. 군 검찰도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계속 수사 밀어붙여도 되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과반수가 수사를 중단하라 그랬는데 그 의견 묵살하고 하는 수사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수상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내분이 벌어졌어요. 내분이. 이거 개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관들 이제 입장 정리가 될 거고 국회 압력은 계속되고 이런 상태로 조금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일선 그때 현장 당시에 대대장과 해병대 수사단의 광역 수사대장의 진술 내용이 조금씩 알려주면서 사태는 박정훈 대령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난 금요일 날 검찰의 구속영장 그거 심사받으러 갈 때 박정훈 대령이 보여준 그 군인다움, 일종의 어떤 그 해병대의 어떤 군인다움을 보여준 게 전 국민을 울렸다. 그때부터 여론이 폭발했다. 이게 점점 커질 거다. 이게 앞으로 20대 80의 싸움이다. 80이 박 대령 편이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동기생들 손잡고 그 들어가는 모습에서 적어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의 로망이 되살아난 거예요. 맞아, 저게 바로 군인이야. 이게 전 국민한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지금 용산은 깨달아야 됩니다. 김종대 의원님 칭찬 글을 지금 골라봤는데 한 100개 넘게 올라왔어요. 다 소개하면 방송 끝나니까 두어 개만 소개해드리면 멋있다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빼고. 그건 기본값이고. 예, 기본값이고. DJAO님이 김종대 의원님 조심하세요. 진행을 넘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글도 주셨고. 그거한테 개편한다는 소문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큰일 났네. 그리고 써니님. 김종대 의원님을 국회로 추방하자.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님 짱짱, 김종대 의원님 농담도 하실 줄 아네요. 개 멋져요. 설명이 시원시원합니다. 종대 짱짱. 참 인기가 최고예요. 다 박대령의 그 귀요미라는 글도 있어요. 아, 그거 예.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거 매블쇼에서 만든 그 캐릭터예요. 귀요미가? 예.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좀 팔리려면은 캐릭터가 필요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갔죠,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조금 수입이 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50만 돌파했는데 그 절반 이상은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채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50만이 지금 국군 장병 숫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대한강군 이 독립의 전통을 잇는 50만 대군을 스픽스가 얻었다. 예. 아, 이게 바로 진정한 어떤 그 해방과 광복의 기쁨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게 바로 홍범도 장군이 우리한테 심어준 어떤 군인의 기계,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 정신을 이제 우리가 비로소 회복하고 있다. 오늘 아주 제대로 모셨네. 박정훈이 보여준 군인다움이 그게 바로 홍범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국방부 장관이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속보가 떴네요. 맞습니다. 예. 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는 용산이 밀어붙이겠다. 이거 국방부 장관 소신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국방부 장관이 소신이 있는 모습을 별로 못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솔직히. 장관 못 해먹겠다 이럴 거야, 속으로. 저렇게 얘기 나온 게 해군이 안 바꾸겠다는데 국방부가 나서가지고 함 명칭 바뀌겠다. 이제 육사에서 해군으로 불똥이 튀었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해군 전후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해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해군 전후회 예비역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또 홍범도 하면 뭐 진보 정권 때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진수해놓고. 그때는 그래놓고. 아까 기동민 의원이 질문하는 한덕수 총리한테 질문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바꾼 선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세계적인 선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더군요. 근데 그런 선례는 없죠. 없죠. 뭐 예컨대 소련이 망했을 때 또는 뭐 히틀러가 망했을 때 뭐 이럴 때는 바꿔야겠죠. 이제 국가 자체가 바뀐 거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 이름은 대부분 계승됐어요. 예컨대 그 레닌그라드라는 도시가 상테스부르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원래 명칭으로.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나. 근데 멀쩡하게 진수된 함을 왜 바꿔? 그거를. 상테페테스부르크. 예.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 뭐 저도 김종대 의원님 좀 고쳐주는 것도 있어야죠. 저기 앉아 있으면. 근데 너무 완벽하면 안 되지. 저는 그 홍범도 함 잠수함 명칭을 바꾸는 것은 지금 육사 교정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논리하고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거를 바꾸는 거, 치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니까 그 육사 생도들에게 그거를 놔두고 뭐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건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그 독립 운동한 것은 평가한다잖아요. 예. 그건 이제 가르치는 생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치운다라고 하는데 잠수함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군 광복 총사령관으로 싸운 그 경력 때문에 붙인 건데 그거를 또 바꾼다는 것은 이번에는 또 무슨 논리를 내세울지 궁금하네요. 아니, 원래 뭐 육사가 뭐 교육 기관이고 뭐 해서 뭐 생도한테 그렇다 어쩌다 뭐 말은 많지만은 아니 그런 거 따지면서 아니 뭐를 해도 앞뒤 논리는 맞아야죠. 거기에다가 군 스스로가 군은 국민 교육의 도장이라는 거 아니야. 항상 그 말을 쓰잖아요. 군대 자체가 국민 교육의 도장이라는 거 아니야. 지들 얘기는. 아니 왜 이 잠수함 명칭 바꾸는 것은 또 그러면 논리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 물속에서 독립운동 생각할 거 뭐 있냐. 일본 앞으로 친하게 지내. 그 물속에서는 정신이 더 요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이제. 홍범도 장군이 물속에서 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이제 우리 논리가 그거죠. 뭐 물속에서 홍범도 장군 그런 사상 따지냐 그래. 물속에서 물귀신 될라 그러냐? 이것만 한번 짚어봅시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서. 네. 지금 이러다가는 독도도 내주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항일 독립운동 투사라서 일본 눈치 보고 이러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설마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거는 어차피 일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야. 우리가 뭐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보다는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뉴라이트 맥락에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식민지 자체를 부인하는 분들이에요. 한일병합은 합법적으로 된 거고 강제징용은 없었고 위안부는 매춘 산업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 군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육사에 그 흉상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육사 박물관, 화랑대 연구소 어디에도 독립군 광복군에 대한 기술이나 기념이나 추모물이 한 개도 없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군사 영어 학교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 강습소. 아니 영어 강습소가 어떻게 국군의 뿌리입니까? 육군 사관학교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 뿌리를 만들어준 정상화 작업을 한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싫어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그 흉상 설치할 때부터 싫어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과거 일본군의 역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본군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공산군이 남침할 때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냈다. 고로 일본에서의 일본군의 생활이 없었다면 이거 안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예. 오늘 김종대 의원님이 덕택에 빵 웃었어요. 이상림님 그런 걸 주셨고 난나니아님 월요일 수요일은 종대 타임. 네. 수요일 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컨디션 그때까지 계속 잘 유지해 주십시오. 그럼요. 좋은 소식만 들려봐요. 저 날아다녀요. 예, 김종대 의원과 함께 꾸며간 김종대의 레이더였습니다. 백운계 정치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